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오늘은 우량주 사전 36번째 시간입니다. 종목은 도큐사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우량주 사전 36번째 시간인데요. 미국의 좋은 기업들, 특히 뭐 S&P 500 기업들 뿐만 아니라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나스닥에 있고 또 성장성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코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기본적인 사업의 모델들, 그 다음에 실적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컨센서스, 그 다음에 이 기업의 경쟁사하고의 비교, 그 다음에 진단과 적정 주가까지 한번 살펴드리는데요.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들을 많이 알아가는 그런 코너로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도큐사인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굉장히 사업 모델도 간단해서 크게 볼 건 없습니다. 과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이 도큐사인이 바꿀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생각과 약간의 인사이트, 그 다음에 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도큐사인은 이제 회사 이름,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로고에도 있지만, 뭐, 다큐먼트 사인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문서를 사인하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뭐 섹터는 이제 기술 섹터에 있고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인데, 현재 글로벌 전자서명의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경쟁사라고 말할 만한 곳도 이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서명하면 보통은 다 예전에는 기업 간의 계약을 체결하든 뭐 근로자하고 계약을 체결하든 이렇게 문서를 출력하고 거기다 사인을 해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업들 간의 전자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메일이나 또는 이제 요 도큐사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면 서로 이제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전자 계약이 체결되는 그런 형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대면이라든지 만나지 않고도 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더 빠르게 급속도로 진행이 좀 됐었고, 특히나 코로나 시기 때에도 뭐 성장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전자서명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뭐 모두사인이라든지 아마 도끼사인하고 뭐 같은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런 회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이제 전자서명과 관련된 비즈니스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이제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을 보면 구독이 97%예요. 그래서 뭐 사업 보고서에 봐도 뭐 서브스크립션이라고 다 나와 있는데 뭐 말 그대로 월 정액 방식에, 그래서 뭐 월 $30를 내면 뭐 $3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서비스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쓰는 형태. 그래서 그 달에 뭐 계약 건수가 없다 하더라도 사용료를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큐사인 입장에서는 이제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사실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마진이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이런 구조에 있는 거죠. 어느 정도 회사가 마진을 낼 수 있는 구간에 손익분기를 돌파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급격히 이익이 좋아질 수 있는 기본적인 사업 모델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미국이 매출 비중이 77%고 글로벌이 한 23%인데 작년에 비하면 글로벌 비중이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17에서 18% 정도였는데 미국 이외의 이제 부분에서도 이런 매출들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도큐사인의 핵심 뭐 포인트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전문 조사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도큐사인처럼 이런 글로벌 전자서명 시장들이 계속 성장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성장성이 꽤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좀 이제 우리가 좀 확장을 해보자면, 그럼 사람들이 왜 전자서명을 하고, 왜, 기존의 종이 계약서를 대체하게 될까? 그리고 대체하게 되는 급격한 포인트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가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기업들 간의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계산서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세금 계산서라고 있었는데, 그걸 다 종이로 발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뒤에는 먹지가 있고 거기에다가 중간에 책받침을 껴놓고 눌러 써가지고 그 종이를 보내면 그 종이를 가지고 뭐 갖다 주기도 하고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면 그걸 맞춰서 돈을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다 전자로 바뀌었죠. 지금은. 그래서 뭐 홈택스에서 발행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뭐 도전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지금은 기업들 간의 대부분이 다 전자로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주고받는 게 문화로 다 정착을 한 상태인 거죠. 그 다음이 지금 이제 요 전자 계약서 부분인데요.
이 계약서 부분도 저희도 이제 사용을 이제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했었는데,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업체들 간에 일단 계약을 할 때 있어서 계약서 관리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종이로 와가지고 파일로 만들어서 어디다 저장을 해놓고 하더라도 이게 업력이 길어지고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그 분류의 원래 업체 계약서가 무엇이었는지, 원본 계약서는 뭐였는지 이런 것들이 뭐 큰 기업들은 뭐 워낙 잘 뭐 이런 관리들이 되어 있겠지만 중소기업들이 이런 체계들을 다 갖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막 이렇게 종이 파일로 이렇게 회사마다 이렇게 두꺼운 파일로 해서 계약서들을 촘촘히 꽂아놓고 눈으로 찾고 검색했는데, 그런 시간들과 비효율들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전자서명이나 전자계약서가 갖고 있는 강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쓰다가 중단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도 마찬가지 구독 서비스라서 월 베이스로 계속 내야 되는데 매달 계약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법인하고 한번 계약을 하면 보통은 이제 자동으로 연장이 되면서 이렇게 쭉 가는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막 계약이 촘촘하게 이 개인들이든 뭐든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유용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한 달에 한 건, 뭐 두 달에 한 건 이렇게 발행하거나 계약하는 데들은 좀 제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보다 더 큰 제약은 뭐냐면, 저희는 예를 들어서 구독을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라도 관리하고 싶어서 하더라도 상대방 회사가 전자서명을 도입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양사가 전자서명을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자서명이 이렇게 확 포인트가 퍼지려고 하면, 우리가 계약서상에 보면 보통 요즘은 뭐 갑을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계약서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요즘도 갑을이라고 하는 계약서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갑이 이걸 도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이거 전자서명 할 거니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린 그거 안 쓰는데요. 뭐 우린 내규상 그냥 종이로 해서 저희는 사장님한테 받아야 되는, 이러면 아무리 회사가 이게 그 전자서명을 도입했다 하더라도 상담형 회사가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좀 벤처 회사라든지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들은 조금은 이런 관리하는 것들이 이런 게 좋으니까 좀 활발하게 양사들이 얘기해서 체결하기도 하는데, 여전히 기존의 이렇게 큰 회사들 이런 데들은 여전히 아직은 많이 도입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전자세금 계산서처럼 큰 회사들이 먼저 좀 이렇게 나서야 아마 이렇게 확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내의 이런 전자서명 회사들도 작은 회사들을 영업할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이렇게 큰 기관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들이 한번 뚫려야, 그런 데서 정책의 변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가야 아마 뭐 이렇게 스타트업이나 또 벤처들이나 또 중소기업까지 빠른 시간 내에 좀 확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고요. 미국은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빨리 지금 성장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1년 동안에 이제 주가를 보면 좀 처참한데요. 도큐사인을 보면 이제 작년도에 뭐 이게 지금 1년 동안의 주가라서 이제 요 전에 올라온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주가가 상장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급등을 했었죠. 성장성도 좋고, 그 다음에 비대면 뭐 코로나 이런 수혜주도 있었고요. 그래서 보면 주가가 약 340달러 가까이, 300달러에서 320달러 사이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74달러예요. 그러면 엄청난 하락률이죠. 그러니까 약 한 70% 이상의 주가가 빠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75% 가까이 이렇게 빠진 건데, 그러면 이제 이때 사셨던 분들은 300달러를 회복하려고 하면 75달러니까 약 5배 정도가 다시 올라야 주가가 원금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때 사신 분들은 되게 고통이 좀 심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이제 저희가 그때가 비쌌다는 걸 알지만, 그 당시 시점에는 비싸다라는 신호가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오르면 또 그 욕심에 계속해서 이렇게 보게 되고 또 편입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좀 경험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욕심들을 제어하고 좀 이렇게 통제하고 마인드셋을 하는 훈련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큐사인 같은 경우에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뭐 이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IT 기업들이나 이런 성장주들의 주가들이 적게는 뭐 한 30-40%에서 많게는 한 70-80%까지 떨어진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부터는 좋은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고, 나중에 뭐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이 성장하는 모멘텀을 살아있기 때문에 뭐 가격들이나 이런 것들이 고평가되는
나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만 해소되면 아마 다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형태로 이런 우량주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간 매출하고 이익 추세를 보면 아까 보시다시피 뭐 매출이 이 막대기 그래프로 되어 있는데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왔죠. 그러니까 주가도 고공행진을 했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뭐 주당 순이익도 따라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2021년도 실적을 보면 이제 얘가 아마 그 1월 결산 법인일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가 실적을 보면 요게 2022년도 1월까지예요. 매출액 21억 달러로 전년 대비 45%. 그러니까 엄청난 고성장이죠.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0.36달러로 적자 폭이 좀 축소가 됐고, 그 다음에 올해 2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매출액이 24.7억 달러. 한 17%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매출액이 막 45%, 막 2배씩 뭐 50%, 80% 성장하니까 주가도 엄청나게 고속 성장하다가 이쪽에 실적 성장 모멘텀이 좀 떨어지니까 주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하락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속 성장하는데 실적이나 그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들은 그 실적의 성장세가 꺾일 때 굉장히 조심하고 그 부분을 잘 바라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17%,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1.9달러로 처음으로 이제 흑자 전환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7% 똑같이 늘어난 29억 달러, 주당 순이익도 17% 늘어난 2.3달러. 그러니까 즉 지금 시점은 어차피 주가가 다 떨어져 있고 2022년도 예상 실적을 보고 도큐사인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매출액이 연평균 한 17% 정도 오르고 이익은 한 15%에서 20% 정도 올라가는 요 정도의 성장성을 가진 기업을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적정 주가를 보고 적정한 시점에 매입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관점에서 이 기업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도큐사인의 경쟁사 현황을 좀 살펴보면 이제 딱히 경쟁사가 없어서 어도비 정도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도비도 원래 비즈니스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메인 비즈니스는 뭐 여기는 구독 서비스입니다만은 뭐 포토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진 서비스라든지 뭐 PDF라든지 뭐 이런 서비스들이 주 메인 이제 뭐 서비스고요. 근데 이제 어도비도 이제 PDF 문서를 하니까 요즘 뭐 어도비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안에 보면 사인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도비도 이 사인 서비스를 만들어서 전자서명이 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탑재를 했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뭐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분명히 비즈니스의 어떤 그런 확장성은 분명히 연관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작성하고 바로 이제 계약서로 보내거나 이런 형태들이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어도비 정도가 현재로서는 경쟁하는데 뭐 도큐사인이 현재로서는 점유율로서는 뭐 1위 기업이고, 그 다음에 뭐 어도비라든지 또 다른 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서 조금씩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기업만 비교해 보면 시가총액은 어도비가 10배 이상 비싸고요. 진단 점수는 이제 저희가 개발한 점수인데 100점 만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도비하고 도큐사인의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크죠. 어도비는 92점이에요. 상위 0.4%. 즉 뭐 주가만 맞으면 언제든지 편입해도 좋은 그런 상당히 안정감과 성장성과 뭐 모두 수익성을 다 갖추고 있는 기업이고, 도큐사인은 37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65점 정도를 잡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일단은 좀 더 올라온 다음에 사는 게 좋다, 이런 정도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점수가 상당히 낮지만 이 부분들이 이제 올해 흑자 전환하고 수익성이 전환하면 아마 그 점수가 1년 안에는 빠르게 우리가 커트라인을 갖고 있는 그 점수는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재 시점부터 좀 살펴보면서 좋은 매수 시기를 이렇게 탐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을 보면 뭐 어도비도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올해 13%, 순이익은 36%니까 상당히 많이 성장하죠. 그래서 어도비도 되게 많이 주가가 올랐다가 최근에 조정을 꽤 받았는데요. 그럼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도큐사인은 지금 적자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PER은 지금 계산이 안 되고 있고요. PBR 53.8배. 그러니까 적자인 기업들의 PBR 이런 것들 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왜냐하면 자본이 계속 줄기 때문에 적자를 내면 자본이 줄거든요. 줄기 때문에 여기다 뭐 증자를 한다 하더라도 PBR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적자 기업들을 보실 때는 오히려 PSR을 좀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되는지, ROE도 이익이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8% 나와서 지금은 밸류에이션 지표상으로 의미가 있는 거는 PSR 정도.
네, 그래서 7배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지금 320달러에서 75달러까지 떨어졌으면 과거에는 이 PSR이 대략 한 30배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매출액에 30배를 줬다는 얘기거든요. 어마어마한 게 많이 준 거죠. 매출액이 10배가 넘어가도 좀 비싸다라고 말하는데 30배면 어마어마한 성장을 줬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성장률이 꺾이면서부터 주가가 상당히 조정을 받았고 지금부터는 매출액은 오르는데 매출액이 이렇게 20%씩 오르면 요 PSR은 이제 그 20% 비율만큼 계속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한 6배 때 이렇게 또 한 5점 몇 배로 떨어지겠네요. 5점 한 6배? 이 정도까지 이제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구간에 지금은 올해 1년 동안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조금은 성장성 대비해서 살만한 구간들이 아마 조금은 나타날 것 같아요. 네. 최근 1년 동안에 이제 주가 상승률을 경쟁사하고 비교해서 보면 도큐사인이 1년 동안 60.18%. 그러니까 요 시점부터 60% 떨어졌다는 거고요. 요때 주가가 오른 시점부터 따지자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80% 이상 떨어졌고. 그 다음에 어도비가 한 17% 정도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S&P 500이 마이너스 2.6%. 즉, 어도비도 보면 아까 진단 점수가 되게 높았잖아요. 그럼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오를 때 있잖아요. 주가가 전체적인 상승장일 때는 오히려 이런 조금 적자가 나더라도 성장률이 훨씬 높은 기업들이 주가 상승률이 더 높지만 반대로 조정기나 횡보가 들어가면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훨씬 더 이렇게 많이 하락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어떤 기업을 볼 때 이 변동성이 얼마나 큰 기업인지를 먼저 알고 투자하시는 게 좀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난 변동성이 괜찮아 이렇게 오를 때 확실히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둘 중에 뭘 골라야 돼요? 도큐사인이 맞죠. 왜냐면 떨어질 때 화끈하지만 오를 때도 역시 마찬가지 어도비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큰 폭이 올 거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쭉 늘려보면 비슷할 수 있고 또는 성장률이 높은 애가 높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시기에 변동성을 못 견뎌내면 결국은 여기서 손절하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각자의 어떤 투자 스타일이나 성향에 맞춰가지고 좀 결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경쟁사 두 개의 이제 점수 아까 보여드린 대로 어도비는 92점으로 5개 항목이 거의 다 만점을 받고 있고요. 도큐사인은 이제 37점인데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수익성이 0점이잖아요. 왜냐하면 적자 기업이니까요. 현재 이 회사의 이익률이든 ROA든 ROE든 에비타 마진율이든 뭐든 간에 다 지금 수익성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현재 0점을 받은 거고요. 그거에 비하면 재무 안정성은 그냥 약간은 있는 편이에요.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거기에 비하면 여기 눈여겨좀 볼만한 부분이 현금 창출력 부분이에요. 현금 부분이 지금 점수가 약 4.5점인데 이 어도비하고 비슷해요. 똑같네요. 이 상위 16.1%면 저기 4.5점을 맞았네요. 5점 만점에. 그러니까 5가지 중에 이 회사가 현금성으로는 뭘 창출하고 있는 것들은 이미 상당히 괜찮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재무 안전성도 없고 수익성도 낮고 현금 창출력도 없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요 화면의 그래프가. 근데 얘는 좀 특이하게 현금 창출력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좀 더 한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큐사인의 현금 흐름표를 좀 살펴보면요. 그 현금 흐름표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요 3가지만 알면 돼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영업활동은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창출한 현금. 그래서 현금이 유입되면 플러스로 기록하는데 얘는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투자활동 회사가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투자를 한다면 회사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돈이 나가면 마이너스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투자활동 요 앞에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보통 찍히고요. 재무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돈을 빌리거나 갚거나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배당을 주거나 이런 활동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한다 해서 돈이 나간다는 얘기는 돈을 갚거나 배당을 줬다는 주주 가치를 올렸다는 얘기예요. 즉 재무활동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주주한테 좋은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재무활동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돈을 빌렸다는 얘기예요. 주주한테 빌리던 은행에게 빌리던. 그러니까 주주 가치에는 자칫 잘못하면 마이너스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마이너스. 그래서 즉 부호로만 보면 이제 영업활동이 플러스, 투자 재무가 마이너스 이렇게 하게 되면 현금 흐름표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그래서 도큐사인 같은 경우는 앞에
아직도 적자 기업이고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지만 현금 흐름상으로는 이미 안정적인 영업활동 현금을 창출하는 회사고 실제로 내부 데이터까지 좀 더 자세히 봐도 잉여활동 현금 흐름까지도 지금 창출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캐시플로상으로는 좋고 그 캐시플로가 이제 실제적인 그 재무제표상의 장부상의 이익인 손익계산서의 이익으로 이제 바뀌어서 찍히는 시기가 이제 올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 적자에서 흑자로 하는 기업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먼저 플러스 전환해요. 그 다음에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 그 다음이 나중에 이익이 플러스 전환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 적자인데 내가 어떻게 사지 이게 아니라 현금 흐름표상에 먼저 이런 기업들이 전환을 하고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으면 내가 남들보다 좀 먼저 사겠다 그러면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매수를 검토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유형이 바로 이 도큐사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R이라고 하는 지표로 보는데요. 아까 앞에 우리가 경쟁사를 봤을 때 PSR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적자 기업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기업들은 PCR. PCR 하니까 우리 코로나 때 검사했던 거랑 비슷한데 여기서는 C가 캐시플로우예요. 그래서 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과 P, 프라이스, 가격하고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영업활동 현금으로 나눈 건데 시가총액이 148억 달러, 그 다음에 영업활동 현금이 5억 달러, 두 개 나누면 29배 정도. 즉, 이 개념을 뭘로 봐줄 수 있냐면 이 회사의 PER이 한 29배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봐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회사의 PER은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적자니까 NA로 나올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캐시플로우로 보면 29배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회사가 이익이 나오게 되면 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하고 쌓이게 되면 요 PCR 수준에 맞춰가지고 PER도 점점 해서 이 숫자를 찍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현금 흐름을 좀 더 잘 보면 좋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저희가 빅데이터에 의해서 분석해서 자동으로 저기 다 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표까지 보지 않으시더라도 저기 이 정도 나오면 이런 현금 흐름상으로 상당히 좋은 기업이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 점수가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적정 주가와 진단 결과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이 37점은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주가 추세는 이제 그때 말씀드린 대로 단기, 중기, 장기가 다 지금 하락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파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사는 세력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최소한 이렇게 멈추거나 횡보하거나 또는 이제 상승으로 이렇게 좀 전환할 때 그때 이제 적정가보다 싸면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같이 맞춰지면 훨씬 더 좋은 시기에 아마 매수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적정 주가 수준을 보면 현재 한 63달러 정도인데 지금이 75달러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300달러에서 이제 주가가 떨어졌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런 이제 예전에는 적자 기업들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을 저희가 제공하지 않다가 저희가 그때 이제 한번 공지해 드린 대로 이제 한 연말부터 저희가 미국 전체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뭐 최근 상장 기업이든 적자 기업이든 다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큐사인 같은 경우 이때부터 저희가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시점부터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계속 63달러였고 그전에는 한 뭐 120, 30달러에 거래되다가 지금 이제 비슷한 가격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제 5월 16일 기준 종가로 한 75달러 정도 수준인데 여기에서 뭐 한 15%? 그러니까 10달러? 이 정도 더 빠지면 이제 적정가에 도달하는 이제 구간에 좀 들어가거든요. 그럼 아까 이제 캐시플로우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고 이익 흑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 시점쯤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기업들을 잘 알아두셨다가 뭐 실적 발표가 났는데 원래 아까 나왔던 우리 컨센서스 예상 실적을 말씀드렸잖아요. 매출액 한 17% 정도 늘고 순이익이 흑자 전환할 거라는데 그 지표가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적정 주가도 더 낮춰져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계산해서 당연히 뿌려지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그때 시점에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리뷰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우량주사전 36번째 도큐사인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